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5회는 좀 특집 방송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 북한 그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특별 대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우리 위원장 통일위원장님.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희준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낙봉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좀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일반적인 이 탈북자들의 입국 과정 이거부터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탈북자들 입국 과정은 지금까지는 좀 어떠했는지. 탈북자들이 대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들어가지요. 그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서도 어제 신분이 불안정하고 하니까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요.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적인 루트가 이제 중국 내륙을 통해서 남쪽에 국경 도시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 태국 또는 버마, 라오스, 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태국의 난민 수용소까지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 탈북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요. 이분들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 공안에 붙들릴까 봐 지금은 이제 붙들리면 바로 이제 북에 송환을 하고 하니까요. 그 중국에 체제하는 동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정작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남쪽에 국경까지 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걷는 겁니다.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들어오고 태국을 들어가고 걸어서 어떨 때는 이제 버마를 통과해 가지고 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지요. 네. 거의 이제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할 정도가 되면 옷도 다 헤어지고 며칠 굶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난민 수용소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한을 탈출했다 하고 한국행을 원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통상은 그런 루트죠. 과거에는 배를 타고 밀양하다시피 중국 대륙에서 한국의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예전에 합동신문센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동이라고 했던 의미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밀양하듯이 배로 들어왔으면 해경이 좀 조사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 내륙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차이나 반도를 걸어서 통과해 가지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루트로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 들어보면 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이런 과정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그 13명 문제가 되고 있는 13명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 과정하고 확연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식당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상하이 국제공항까지 갔습니다. 그 상하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갔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상하이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느 탈북자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들의 신분이 식당 종업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식당 종업원들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게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어떤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도움 수준이었건 아니면 국정원이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었건 국정원이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에 들어온 경위가 다른 탈북자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의문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네. 보통의 다른 탈북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서 도보로 불법적인 신분 뭐 이런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걸어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정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다라면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북한 그 식당 문에 사실 한국의 대사관 쪽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2시간 반을 이동했다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통일부에서 자유의사로 온 것입니까라고 자유의사가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유의사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비행기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다 여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여권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여권을 거기에 이제 그 지배인이 다 같이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 과정에 관련해서도 또 개인이 자기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 않고 한꺼번에 다 그 들고 누군가 관리하는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주권방송에서도 이미 생중계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그 16일이었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여기 이 앞에 가셔갖고 이제 이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그리고 물품 전달 물품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품 전달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뭐 결과나 뭐 접견을 신청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뭐 통일위원 변호사들이 항상 그러니까 모든 탈북자들을 다 접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총선 전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또 12명 뭐 젊은 여성들은 12명이고 총 포함해서 13명인데 이들이 과연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이 부분이 심히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이었죠. 누구 눈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들은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상당히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두 명이면 몰라도 12명이 집단적으로 그 식당을 일탈해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게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납치 유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1차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탈북을 하면서 합동신문센터 여기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는 있었는지 이런 점도 아울러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견을 신청했던 것이죠. 민변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런 접견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온 직후에 바로 수용이 됩니다. 거기가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그 이전에는 합신센터, 합동신문센터, 또 그 이전에는 대성공사라는 곳이었죠. 일단 수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옮겨집니다. 하나원이라고 하는 정착 지원 시설로 옮겨지죠. 그 이전 단계인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여기는 임시보호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 있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다 3개월 동안 있어요. 근데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는 최장 6개월이고 그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간첩으로 찍히면 6개월 꽉 채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2, 3개월 만에 조사 끝나고 하나원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보호시설이나 정착 지원시설에 있는 동안에 이분들은 외부와의 접경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는 국정원 직원 그리고 통일부 직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나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시설에서는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온갖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외부와의 접경 교통을 허용해라.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라. 난민법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자체만으로 아무런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간첩 조작 사건이 나오는 거고 간첩 조작 미수 사건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를 거쳐서 나온 탈북자들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설에 그 수용돼 있는 분들에 대한 외부와 접경 교통을 요구를 했었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도 하면서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20대 국회에도 저희들이 그 법률에 개정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이러한 임시보호시설 정착 지원시설에 있는 이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환의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 중에 뭐 새롭게 알았는데 보통 다른 탈북자의 경우에는 그럼 임시보호센터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를 지체가 되는 거네요. 대공 혐의점에서 중대한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보통 일반적으로 좀 그래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지금 4월 초순에 들어왔으니까 4월 네, 거의 한 지날 2개월이 거의 다 되고 네네. 있습니다. 좀 그 보충 말씀드리면 유호종 사건에서 그 유가려의 경우에 불과 7일 만에 보통 신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달이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사실상 그 형사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대개 다 그 신분 조사가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접견 신청했던 것이 38일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정도는 신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조사는 끝났을 것이다라고 신청했던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접견 신청 이후로 시간이 꽤 됐는데 국정원에서 좀 답변이 처음에 어떻게 있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예. 그 국정원에서 접견 신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간첩을 수사하고 있다. 혹은 뭐 국사범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을 뭐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렇다면 형사 피의자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거꾸로 나온 거죠. 이제 형사 피의자가 아니다. 그럼 형사 피의자가 아니면 더 쉽게 접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위가 난민인가의 문제입니다. 형사 피의자가 아니면 난민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국적의
대한민국 국적이다. 그래서 난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법상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권이 있지만 이들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접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개가 아니면 그럼 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들은 구금이 되어 있지 않다. 자발적으로 있는 것이지 자유의사로 있는 것이지 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이들이 여러분들 변호인들을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구금이냐 아니냐. 그래서 구금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마지막입니다. 네네.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긴 한데요. 네. 뭐 우리 어쨌든 일반 국민 중에서도 변호사 접견권이 제한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기 때문에 예. 네, 뭐 그거- 현재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계속 접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접견을 거부할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 되고 위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준항고로 계속 그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국정원은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 접견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항고가 계속 여러 차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난 5월 16일에 처음 이제 접견 신청을 했지요. 그때는 그 신청한 자리에서 일단 불허합니다. 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통지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려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달하시겠습니까? 그 하니까 물품들이 뭐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물품은 이제 책자예요. 그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든가 이제 윤동주 시집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념이나 체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 이제 장경욱 변호사께서 이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해가지고 고르신 네. 그런 책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일기를 쓰시라고 기록을 하시라고 하는 그 일기장과 노트 네. 우리 그 꼼꼼한 장경욱 변호사님께서 볼펜까지 넣어주셨고 그리고 편지지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넣어줬는데 거기에 수신인을 우리 쪽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줬고 우표까지도 네. 바로 이제 아, 보낼 수 있게 우표까지도 다 붙여서 12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못했고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반송을 하면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반송하려면 했는데 그 통지가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전달이 됐는지 예. 뭐 반송했다라든지 이런 통지도 안 왔나요?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분해하고 있는 네? 것을. 다행히 뭐 저기 안에 넣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빨리 좀 돌려주세요. 거금을 네, 들여서 그러면 정성어리 어려워. 마음을 담아서 했고 아까 반송용 봉투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주시면 아니죠. 네, 거기에 가족들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편지는 제가 그 편지지. 밤을 새 가지고 네. 편지도 쓰고 권리 보장 권리 안에서 보장에 어떤 권리가 대한 또 네. 이제 글도 우리 장 변호사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그 기사들 그동안 나왔던 가족들 기사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자료로 넣고 네, 그걸 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음모적인 건데요. 그래서 민원의 그걸 실을 굉장히-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걸로 봐서는 네네. 민원 불어. 아, 근데 이게 약간 형사 피의자도 아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보호 요청에 따른지 구금이 아니다. 또 난민이 아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접촉은 안 된다.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에 책 넣어주는데 네. 신영복 선생님 책이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가족들한테 서신을 쓰시라고 해서 반송용 봉투까지 해서 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시도록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주고 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허를 했을 경우는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네. 대한민국이 과연 이 초보적인 네네. 개인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 네. 부인하는 그런 어떤 불허할 경우에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서 네네. 그냥 여론의 어떤 주시를 안 받는 상황에서 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금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빨리 네네네. 전달해 주지 않을 거면 전달했다는 회신을 하거나 전달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상황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왜 네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불허하신다면 빨리 좀 불허 민원 회신과 그 제가 넣은 그 정성 어린 선물들 빨리 이쪽 밖으로 내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의 물품 전달 건을 장 변호사님이 처음 제기를 하셨고 또 돈 들어가는 거. 근데 편지 쓰는 거는 제가 밤새도록 썼지만 네. 돈 들어가는 거는 장 변호사님이 혼자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12명 분이 이게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거를 혼자 저 혼자 다 핑킹대면서 구매했고 제 돈으로 다 샀으니까요. 네. 빨리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우리 이게 변호사들이 이거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혼자 좀 네. 출혈이 너무 크다.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빨리 보전해 주시고 5월 16일 날에 그렇게 됐어요. 물품 예. 전달건이나 접견 신청건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희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 거부입니다. 뭐 기다리십시오. 이 얘기도 없어요. 무시, 무대응. 네. 지금 어떤 국정원 대변인 그 메일로 네. 접견 신청을 해서 좀 계속 당직 변호사들 비슷하게 해서 네,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그래서 예. 5월 16일 날 갔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19일 날 준항고장이라 해서 불복 저 법원에다가 불허에 대해서 준항고장을 접수했고 그 이후에도 5월 24일에 최 위원장님이 제가 다녀오셨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갔었죠. 그 부분은 5월 27일 또 준항고 제기하고 네. 아유. 예, 이거- 계속 또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또 27일 그다음에 31일 이렇게 계속 한 4차례 정도 16일부터 4차례 정도 다녀오고 계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3일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네. 12분 아주 많은 분들하고 민변에서 아주 많은 변호사 분들이 함께 면회도 신청하고 변호사분들은 접견 신청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물품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려고 지금 6월 3일 종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한번 합동신문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답한 게 이게 구금 시설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보호 시설이라고. 보호 시설에 하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 유가려 씨 사건 났을 때 저희가 유가려 씨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만 해도 철조망이 가시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네네네네. 이렇게 철조망이 가시 철조망으로 담장 위에도 있었고 담장 앞에도 있고 CCTV도 있고 예. 제가 또 보이사령부 집합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또 현장 검증으로 종합동신문센터 안을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이름을 바꿨을 텐데요.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철조망이 위에도 그 제가 밖에서 봤던 것뿐만 아니라 안에 담장 중간에도 또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보호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호시설이 철조망을 밖에서 그러니까 안으로의 밖에서 못 들어가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네네네. 나중에 그 신경민 의원실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안에 철조망 없앴다 그러고 이번에 가봤더니 이제 철조망이 이런 가시덤불처럼 철조망이 아니라 이 담 위에 앞에 그 담 밑에 있던 철조망 없앴고 네네. 담 위에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차벽 세울 때 차벽처럼 세워놓는 철조망을 거, 더 높이 명박산성 이렇게 위에 해서 있던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운이만 보호시설 네네. 중구금 시설이죠. 중구금 네네. 시설이고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외부의 종교인들 면담 네. 우리 민변의 경우에는 또 그 국정원 직원들이 안에 있으면서 민변 그 간첩 조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민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네네네. 그런 민변에 대한 불신이
뭐 저희가 좋다고 이제 하더라도 뭐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이런 세계적으로 또 그 이름난 단체의 정말 인도주의적인 단체고 그 단체에 있는 종교인들이 보호 시설에 계시는 자발적으로 있는 분들을 만나러 만약 갔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이거는 북의 납치윤 주장이나 가족들 이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6월 3일 모시고 갔을 때 저는 국정원의 전향적인 입장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호시설답게 종교인들 인도주의적 단체와 면회 그리고 물품 전달 좀 공개적으로 해서 수많은 의혹들을 이제 좀 검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아까 구금시설이냐 보호시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가보면 우리 변호인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 특히 유가려 만나러 갔을 때는 경비라는 사람이 총을 찼어요. 권총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변호인들조차도 겁이 나가지고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했더니 대성공사, 양지공사 뭐 공사라는 이름을 하여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밖에서 건물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아니 사진을 밖에 찍은 거는 청와대도 밖에서는 사진 찍는다. 보안시설이건 어떤 시설이건 밖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건물은 없다. 그러면서 구금시설이 아니다. 이런 것은 서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게 구금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 점을 좀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령상으로도 거기는 보호시설이 아니에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시 보호 및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필요한 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내란 외환, 군 형법상의 주요 범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이런 거를 조사하도록 법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혐의가 없으면 보호 대상자로 하고 하나원 보내고 이런 혐의가 있으면 붙들고 조사를 더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서울구치소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테러나 마약 범죄 그리고 살인과 같은 중요한 비정치적 범죄, 위장 탈북자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도록 그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삼천교육대 교육이 없었고 형제복지원 복지가 없었던 거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안기부에서 예전에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대생 때. 근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때 이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했었냐면 낮 시간에 일과 시간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안기부 안에서 뭔가 접촉이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잠은 또 그 외부에 있는 그때 당시엔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또 옮겨갖고 자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날이 밝으면 또 안기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뭐 인권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안기부에서 대공 어떤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지금 격리 상태에서 받고 있는데 계속 보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제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 접견 신청한 바로 다음 날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 주민센터의 인권보호관이라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 다음 날 접견 신청하시고 나서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이 인권보호관의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인권보호관이 모두 다 13명 다 자기가 면담을 했다고 하고 모두 민변에 그 접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 인권보호관은 또 과연 뭐 누구인가 어떤 뭘 하자고 만들어 놓은 직책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그 유호성 사건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으로서 그 국정원 직원이 4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징역 4년까지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요 자체 합동신문센터를 좀 더 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개정해보자라고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인권보호관을 한 명 임명해서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기본권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도록 그 새로 신설된 이런 직책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막 밖에서 의혹이 막 불거지고 있는 그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계속 이렇게 계셨는데 민변이 접견 요청을 한 16일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민변 접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본인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조선일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영식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통일위원회가 민변 통일위원회가 논평을 바로 또 내셨더라고. 그 다음 날인가 내셨는데 요 입장을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박영식 변호사가 이 면담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과 다른 그런 면담 결과를 발표해서 사람들을 호도시켰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16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짜로 접견 신청을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이틀 전에 우리가 이게 금요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짜는 월요일이고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바로 토요일 날 박영식 변호사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면담인데 접견인데 이것을 이틀 앞질러서 토요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박영식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자기가 인권보호관으로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 탈북자 12명이 그 북한에 가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왔다. 또 하나는 민변 변호사와 접견하지 않겠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영식 변호사가 말 자체를 뭐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들이 그런 세 가지 말을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들이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이들이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심지어는 우리 변호사들 가장 열심히 싸우는 우리 변호사들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런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런 예가 저희들이 유가려의 경우가 단적이었습니다. 유가려의 경우가 그 우리가 변호사가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법정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자기 그냥 오빠가 간첩이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질문하고 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말했던 그 국정원 요원들한테 얘기했던 그 말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이 한 말이고 그들대로 얘기해야 한국에 살 수 있다라고 했던 회의책도 있고 그러니까 당근도 있고 채찍이 다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박영식 변호사는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현상 그대로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논평을 했지만 그 박영식 변호사가 갔으면 사실 민변 변호사들한테 접견해 주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박영식 변호사가 얘기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 조합원들이 한국에 와서 자발적으로 왔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돕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선의로 얘기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저희들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박영식 변호사를 그 사전에 면담하도록 한 그 이유 자체에서도 이미 이들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한국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사실 뭐 그 범죄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 강제로 구금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또 난민의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을 굳이 접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또 변호인을 인권보호관으로 또 둘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인권보호관을 처음 두었던 게 그 2014년도에 이제 간첩 증거 조작 들통나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북한 이탈 주민 그 당시만 해도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가혹 수사를 받아서 허위 자백을 한다. 간첩이 조작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뭐 법적 근거는 없고 국정원 수사로 셀프 개혁입니다. 셀프 개혁. 셀프 개혁인데 그 셀프 개혁 일환으로 그 중앙합동신문센터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그다음에 조사실을 뭐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바꿨다. 그럼 보니까 옛날에 이제 조사실을 이제 철문으로 해서 밖에서 이렇게 도어뷰 형식으로 보던 거를 이렇게 이제 창문을 좀 내는 형태가 그게 개방형으로 바꿨고 독방 감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 들어갈 때조차도 안에서 인터폰을 해서 밖에 물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나가던 것을 이제 이게 출입 카드를 가지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권보호관을 국정원 임명해서 외부의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각종 그 시설 안에 인권 침해 상황을 이제 개선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인권보호관이 이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듯이 이분이 항상 상주하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이고 외부에 상주하지도 않고 이거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접견을 신청하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요청해서 부랴부랴 가고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 아무런 외부 접촉도 모르는 분이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가 권리 안내 서신이라도 제대로 전달하면 좀 남쪽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좀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임명된 만나봐라 라고 하고 그리고 민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민변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을 하니까 인권보호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결국은 국정원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 가지고 민변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제 감으로 당연히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인권보호관을 만나서 자유롭게 본인의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분명히 이미 그 국정원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안 만나는 것으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국정원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개별 이렇게 했던 인권보호관이 만났던 것이 저는 99.99%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단 한 번의 접견으로 변호인 접견으로 이 변호인에 대한 긴장과 이런 거를 풀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구금 시설에 갇혀져 있는 재소자들이 처음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기 편인지 변호사가 자기 편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민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민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판단돼 그냥 되겠죠. 직원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런 사람이 민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겠냐.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묵비권이라도 행사하는 중이라면 도저히 뭐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 박영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네 신분이 더 노출되거나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또 걱정해서 더 이상 외부 접촉을 원치 않는다라고 좀 표현했다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것 또한 사실상 본인들이 어디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름까지 다 언론에 공개됐다라는 그런 현실조차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논평에서도 짚으셨더라고요. 경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5월 13일 날 금요일에 그 오전에 그
그 세종로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뭐 진상을 규명하라,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라 하는 내용으로 하면서 제가 그때에 처음으로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 신청을 하고 월요일 날 접견을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오후 이제 5월 13일 금요일 오후죠.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국정원 대변인의 이메일로 접견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얘네들이 또 다른 소리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안 받아봤다는 등 뭐 못 봤다는 등 할까봐 또 그 소리를 들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내곡동에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 접견 신청한 것이 이제 확실하게 됐잖아요. 얘네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식 변호사한테 인권보호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16일 날 오셔가지고 면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식 변호사가 난 그 5월 16일 날 월요일에 이미 일정이 꽉 짜 있어서 그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꼭 이 면담을 하셔야 된다 하니까 네네네. 그럼 내가 내일 토요일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월 14일 날 토요일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제 본인은 하루 종일 했다고 해요.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데 13명을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동안 면담을 했을까요? 그렇죠. 일과 시간 안에 한 시간도 한 시간 할 수가 없어요. 13시간을 면담하는데 이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길어봐야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또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변호사들의 경험상으로는 처음 접견 가가지고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상대방은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또 국정원 요원 아닌가, 나를 시험해 보는 거 아닌가. 계속 접견을 가서 진정성을 느껴지게 해야 그때서 이제 신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해야 되거든요. 그 여태까지 38일째 한 번도 접견을 가지 않다가 국정원 요청에 따라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이 진실한 대답이겠는가.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가려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천 변호사님 저 이렇게 또 김영 변호사 처음 한번 찾아갔어요. 그 여기서 유가려 씨 혹시 지금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서울시 공무원 가점 조작 사건에 유가려 씨가 여동생 여동생 유성 씨 여동생이 중앙합심센터에 감금돼서 고문을 받고 있는 그 중에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그걸 확신을 하고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변호인 접견을 갔을 때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형사 피의자가 아니고 뭐 보호시설이고 변호인의 접견 대상이 아니다. 지금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았다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였던 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는 처음에 그랬나요? 네. 네. 그 다음엔가 이렇게 몇 번 저희가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씩 달라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접견의 대상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스스로가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해 주는 바탕 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증거 보전 절차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희가 증인 이제 유가래 씨를 증인 신문을 했고 그때 제가 뭐 검사님 간첩 조작하기 힘드시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사건은 그날 하루 종일 유가려 씨를 상대로 깨우려고 했는데 안 깨요. 오빠가 있는데도 계속 검사 말이 맞습니다. 검사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변호인을 만나겠냐라고 하니까 변호인을 만나겠대요. 변호인을. 그때 그랬죠. 변호인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변호인 찾아갔을 때는 또 아예 변호인 전달도 안 해줬죠. 변호인이 왔다라는 것도 전달도 안 해주고 아마 다시 처음으로 여긴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변호인 접견 침해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유가려는 이미 형사 피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이제 500만 원 위자료 우리 천 변호사님은 저보다 적죠. 100만 원인가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와중에 네네. 이제 형사 피의자의 지위에 있거든요. 유가려 네네. 씨는 오빠랑 공모해서 뭐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형사 피의자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권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동영상을 민사위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영상에 의하면 유가려 씨는 정말 국정원 직원이 제발 민변 변호사들은 이러이러한 너를 도와줄 분들이고 제발 좀 만나주라고 그렇게 간곡히 설득하고 하는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유가려 씨는 싫다고 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해서 지금 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예.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유가려 씨 허위 자백이고 조작됐다는 건 대법원에서 지금 다 인정된 것인데 그 마당에 그걸 저한테 500만 원 주고 여기 200만 원 주기 싫어가지고 그 네네. 영상을 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영상에 인권보호관이 13명을 접견한 영상 찍었을 겁니다 아마. 네네. 당연히 그거 한번 주십시오. 아, 그 영상을 그러면은- 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영상이 아무리 자유롭게 나오더라도 그죠? 네. 그걸 보면 감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분위기인지 이미 세뇌돼서 사전에 어떤 강압이나 회유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동영상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계속 저 변호인들은 오빠를 변호하는 분들이다. 좋은 분들이다. 네. 그래서 너를 위해서도 변호를 해줄 수 있다. 그래도 접견을 하겠느냐? 그러면 혼자 유가려가 다른 말 막 합니다. 뭐 그래도 뭐 하면서 안 들리는 말로 해다가 나중에 결국은 안 만나겠습니다예요. 그 와중에도 안 만나겠습니다. 하니까 계속 근데 안 만나요. 국정원이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너무너무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데 제가 네. 영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른 간첩 조작 사건에 보면 뭐 민변에 이 변호사를 만나면 3년 받을 것도 7년 받게 되고 돈만 밝힌다. 또 거기다 저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회 나가더라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너도 정신 이상 취급한다. 예, 그런 얘기들이 오는데 정말 저는 뭐 유치합니다. 지금 네. 국정원의 수준이. 그럼 그 부분이 그 정보공개 인권 보호관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인가요? 예, 그 영상 이런 게? 예. 영상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박영식 변호사한테 그 청구한 내용은 그 특히 이제 박영식 변호사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 단적인 건 그렇죠. 그 국정원에서 면담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탈북자 이들이 그 요청한 것인지 그럼 당연히 뭐 국정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을 원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만나서 뭐 접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말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용감하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집단 면담을 했으면 집단 면담을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접견을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담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면담 장소가 공개된 건지 뭐 밀실인지 또 면담할 때 국정원 요원이 옆에 입회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박영식 변호사가 둘이 했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민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민변이 왜 면담을 시도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했는지 뭐 이런 내용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그것도 있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민변에 위임을 했고 이것도 다 있는 거죠. 지난번에 5월 16일 갔을 때는 저희는 부모님들이 그때 유엔 인권 대표 최고사무소라든가 유엔 인권 이사에 보낸 서신 네네네. 이런 소식은 저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신들 CNN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신문 기사라든가 바깥 소식을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후에 위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료 준비해서 6월 3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일 지금 해야 될 일이 배달 계속 사고가 늘어나고 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그게 계속 문제죠. 지금 6월 3일 또 네. 예. 전달할 물품이 생기네요.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인신구제 신청 하셨잖아요. 네. 청구서 이거는 5월 24일이네요. 인신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요 인신구제 신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과연 예. 네. 저희가 이제 인신구제
청구를 유가려 씨 사건 때 네. 제가 해서 유가려 씨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법원이 개입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든가 구치소와 관련된 구금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뭐 보석이라든가 구속 적부심이 있는데 이런 교도소 구치소가 아닌 형사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형사 절차로 볼 수 없는 행정 구금 상태에 있는 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돼 있는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적부심과 같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용된 피수용자에 대해서 그 위법한 수용일 경우에는 그 해제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서 해제를 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가려 씨 사건 때 알아서 유가려 씨가 직접 이걸 하면 피수용된 가족이 청구를 하더라도 수용된 본인도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유가려 씨 사건 때도 유가려 씨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유가려 씨는 죽어도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우리는 왜 아버지하고 연락할 수 있고 그죠?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왜 우리를 따라서 우리와 같이 가자. 근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너무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뇌돼 있었는데 그날 이 신문 절차에서는 그랬는데 신문 절차 끝나고 저희가 이제 아버님 통화를 시켜주고 이러면서 하루만 변호사들 따라오겠다고 국정원의 사정사장에서 국정원의 큰 삼촌 수사관한테 허락을 받고 하루 저희 따라와서 그날 밤으로 모든 고문 가혹행위 허위 자백에 대한 걸 진실을 밝혔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신구제 청구와 관련돼서 우리 천낙궁 변호사님께서는 이거야말로 석방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진위를 검증할 수 있고 석방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다라는 걸 또 주권 방송이 생중계하는 그 가운데 저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가족들께서 위임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 근거에서 지금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인신구제 신청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유가려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도 국정원에서는 구금이다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나와서 구금인지 아닌지 본인이 얘기하면 된다. 그게 핵심적인 그 여기 쟁점입니다. 그래서 유가려의 경우에도 일단 법원에 데려와라 하는 명령이 있어서 법원의 명령이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국정원을 그 변론했던 그 변호사 대리는 뭐라 하냐면 구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면 너 구금이 안 됐다고 한다. 너 갈 때 가면 된다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누구 따라갈 거냐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도 뭐 이 건도 마찬가지죠. 뭐 법원에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금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니까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돼. 보호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강제 보호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요거 사안은 정말 국정원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험도 있고 해갖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막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출한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출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오늘 보정명령 나온 거를 좀 설명을 주세요.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저희가 발표한 사실이 없는 특종인데 특종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사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의 판사님께서 우선 우리 청구자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피수용자의 부모로서 직계율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신보호 청구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과 피수용자의 관계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명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저희는 항상 또 합법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통일부 접촉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통일부에서는 지금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 입장을 안 줄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 수용된 자들의 부모라는 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일단 그 부분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6월 13일까지 저희들과 가족들이 구제 청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위임에 관련된 그
소명을 해달라는 거. 이거 다시 이 보세요. 네, 네네. 이 항을 보면 구제 청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음 전제로 해서 저희가 북의 가족들을 대리해서 할 수 하는 건데 네네. 변호인들은 구제 청구자들의 위임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제 청구자들이 장경욱 변호사에게 인신보호 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네. 위임장의 기재 자체로도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인신보호 청구를 위임하고 있고 아, 위임장에 구제 청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아. 위 자료만으로는 구제 청구자들의 변호사들의 위임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로서는 구제 청구자들의 위임 의사를 소명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6월 13일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한 내에 또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부족하다 해서 아마 각하도 될 수 있는 이런 아,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첫째 변호인들 우리 대리인 된 변호인들의 정확한 그 소속 법무법인이면 법무법인 개인 네네. 변호사면 이것을 저희가 작성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위임 약정서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위임 약정서는 결국 지금 우리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하는 북의 가족들이 저희 변호인 전체에 대해서 위임하는 의사를 가족관계 증명을 첨부하고 그죠? 북에서도 그런 가족관계 증명을 첨부하고 더불어서 지금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사진과 그 어떤 개별 신원이 확인된 그 사진 속 인물이 이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가장 최근의 사진이라는 가족 증명 가족임을 증명해서 사진까지 좀 첨부를 해서 저희가 보내주시는 위임 양식에 직접 여기 소명 날인 누임됐다니까 서명하시고 날인하고 이걸 지난번 정기열 교수님께 했듯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네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은 통일부 접촉을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하든가 해서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을 테니 해달라. 근데 이것이 만약에 봉쇄된다면 저는 위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13일까지라는 보정명령에 기초해서 저희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통일부의 접촉 허가보다도 더 중요한 어쨌든 위임 의사를 확인해 달라라는 이런 법률 법원에 발부한 네. 보정명령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제가 뭐 재반에 이렇게 어쨌든 저희 의사들을 여러 경로로 타진을 해서 네네. 저희가 이 합당한 서류들을 위임 서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좀 매우 지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법원이 합법적인 인신구제 절차를 위해서 합법적 서류 보완 요청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저희는 네. 북의 가족을 대변하기 때문에 네네네. 북의 부모들에게 네. 다시 좀 소명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예. 했는데 저희가 과연 통일부 접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까지 의문이고 만약에 통일부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사법부의 권한조차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하고 우선 네. 통일부부터 면담 신청을 해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협조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여러 뭐 국제기구나 계속 논의하죠. 국제기구 되는 정기열 교수님을 도움을 받던 여러 가지로 공식화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네. 위임 의사를 저희는 급합니다. 6월 네. 13일까지 해야 되고 저 14일 날 신문기일이 열렸어요. 네네. 그 저만 나오라는 식으로 저한테만 연락이 지금 온 상태 아닙니까? 연락 왔어요? 아니요. 정리를 해보면 저희들이 처음 접견을 신청했었던 지난 5월 16일 날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천낙봉 변호사님께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회를 보고 있었던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게 뭐 해외에서 다 보고 이러는지 몰랐지. 저희 방송 해외에서 다 보는 전 지구에서 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 뭐 재미교포이신 분들 몇 분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뭐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커트를 했거든요.
왜 우리 일도 시작하기 전에 괜히 잡음 들리고 딴지 걸릴까봐 네. 우리는 적법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자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추진할까 이런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정기열 교수님이 위임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민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이메일로. 보니까 정기열 교수님이 인터넷에도 쉽게 조회가 되더라고요. 신분이. 네네.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과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 그런 것들도 일치가 되고 그래서 일단 상황이 시급하니까 이걸 가지고 쓰자 하는 거였는데 그 위임장에는 민변 장경옥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뭐야? 네네.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성함을 하나하나 좀 호명을 정확하게 한번 좀 음. 해볼까? 자막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나? 아니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민변? 만들겠습니다. 사실 위임 약정서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 별지로 저기처럼 네네. 별지로 예. 어머님들 하고 또 네. 별지로 변호단에 주소와 이 사무실 주소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법원이 그래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보정 명령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문 기일이 마치 위임의 의사가 소명이 안 된 상태로 네네네. 어떤 그냥 어떻게 할수 이상하게 없다.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네네. 13일까지이기 까지. 때문에 하여튼 10일까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강조할 거는 일단 북에서 이 지금 국정 보호 아래 있다고 네. 지금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 딸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그 북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국민증, 주민등록부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부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이 서류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모님과 딸이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네. 사진이 뭐 지금 12분의 인적사항 이렇게 대조도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위임 양식서에 네, 서명 날인해 그걸 이제 달라. 뭐 출력을 하신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그죠? 네네. 이 거기에다가 출력을 해서 서명 날인해서 예. 동영상까지 거기에 이제 가족 주민등록부라든가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네네네. 그걸 이제 서명 날인이면 동영상도 도장을- 찍고 해서 예. 도장을 해서 찍어야 되는.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은 법원에 제출을 하고 네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저희가 이제 뭐 고민하는 지점은 이거 자꾸 종북몰이 할까 봐서 그런데 네네. 종몰이 할까 봐서 되도록이면 통일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경로를 하려는데 과연 통일부가 해줄까 지금까지 해서 지금 법원의 보정 명령이 실질적인 아주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저희는 이미 우리 이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제 청구자들에게도 지금 보정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제 청구자들에게 이거 보정 명령이 왔음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네네. 그죠? 그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 누가 도와주더라도 그거는 인도주의적인 도움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매개하는 분이 어떻다 해서 시비 걸까 봐서 저희가 사실은 네네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더 공식화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 보정 명령을 통해서 이미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내부 회의는 한 번 더 합시다. 네. 이게 사실은 뭐 북한과 우리가 직접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가 있어요. 사례가 그 전에 많이 뭐 알려지듯이 근데 상속 문제가 있어갖고 남쪽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북한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북한에도 자식이니까 거기 또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북에서 위임장을 받아온 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위임장 받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예. 네.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네. 복잡하게 그렇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통일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일부가 또 별로 요즘 딱히 하는 일이 없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좀 이런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 부모 자식이 뭐 정말 이렇게 자유의사로 한국으로 넘어왔다면 또 부모님한테 또 본인들의 자식은 또 본인들이 거처를 알릴 어떤 그런 게 있고 부모들은 또 딸이 안전하게 있는 거 확인해야지 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천륜을 좀 보장한 차원에서라도 통일부가 이번에 많은 너무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좀 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말씀드리면 이 보정명령 근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피수용자의 수용 해제 여부와 관련된 자발적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심 구제 청구자들은 가족이지만은 피수용자들 본인들이 저희를 위임 약정을 해주면 가장 이 소송의 그 각하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수용이 위법한지 아닌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법원에 안타까운 거는 성명을 내려줘서 피수용자도 우리 변호인의 그 위임을 원하는지 그리고 가족과 피수용자 간의 어떤 변호인 선임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결국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민변 변호사들이 이런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한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접견해서 위임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성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있더라면 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저희가 그 성명이라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접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정원이 그걸 막을 경우에는 그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위법한 그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이 부분 가족들의 어떤 위임 의사 소명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길이 있다. 저희가 6월 3일 날 갈 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저희 위임 약정서 본인으로부터 아까 가족으로 받는 위임 약정서가 아니라 본인으로 받는 위임 약정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서명 날인까지 다 받겠습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위임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게 되면 하고 그죠? 네. 그런 절차를 저희가 6월 3일 날 합신에 가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정 명령서를 그러니까 저희가 한 4시간 전에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권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다 협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소를 모른다 할 경우에 그렇죠. 소송했을 때 주소를 모른다 했을 때 우리가 변호사가 아무리 가도 동사무소에서 안 알려줍니다. 근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주소를 보정하라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면 그 동사무소가 어디고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 보정명령이 나왔으니까 통일부도 이거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협조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조해야 되고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조금 이제 나오셨어요? 이렇게 좀 6월 3일 일정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지금 뭐 정보공개 청구나 인신구제 신청이나 이런 거 쭉 해놓으셨는데 좀 더 또 우선 6월 3일 한국기독교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종선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영호 목사님, 나액진 목사님, 이문숙 목사님, 송병구 목사님, 정상시 목사님, 신승민 목사님, 강석훈 목사님, 노혜민 목사님, 정진우 목사님, 황필규 목사님, 박승열 목사님, 김성복 목사님, 김영균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박정범 목사님, 이윤숙 부장님 이렇게 해서 민변 변호사도 다수가 참여하고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종교 목사님들은 면회 그리고 물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했지만은 16일 이후에 그 바깥 소식이라든가 그죠? 재반 진행됐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 관련 물품이나 뭐 서신이라든가 다시 준비해서 좀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이제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신문기일이 또 14일입니다. 13일까지 서류가 준비돼야 되고 14일 날 잘못하면 저 혼자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제가 아무리 저기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서 12명을 깨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유엔 쪽으로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유엔 헌장 기구 중에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의 긴급 청원 초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실무 그룹과 관련된 자의적 구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의 아마 입장이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반영이 돼서 합신센터 조사 기간 너무 길고 짧게 하고 변호인 조력금 보장해줘라, 행정조사 중에 참여금 보장해줘라는 그 권고사항이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긴급 청원을 저희가 6월 초 중순까지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기하고 이후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뭐 개인 청원이라든가 또 유엔 자유권위원회 긴급하게 이 보호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는 어떤 가처분 형태 임시 조치까지 우리 준비 중에 있고요.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님들이 아주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귀순 회유 공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밖에 네. 견학시키고 유가려시 때도 보면 63빌딩 가서 좋은 거 사주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남산에 가고 아, 네. 그리고 뭐 어디 해변에 가고. 해변에 가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 가족들하고 가족 바깥 소식 전해주고 가족들하고 좀 저 편지라도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변호사들하고도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분 테러 목적 뭐 그런 게 의심되면 다 검색대를 이게 국정원은 요즘 2중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검색대 통과하신 분들만 들어가서 면담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국정원에 참 하나 더 우리가 예, 요구할 게 하나 있는데 송달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인신구제 신청을 하면서 이 청구서를 냈어요. 네, 청구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신문 기사 내용이 뭔지 아주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법원에서 이걸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이것을 며칠 날 보냈죠?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들한테 전달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걔들은 일단 본인들한테 받게 했다라는 것이 현재 입장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 그거 확인을 위해서도 또 6월 3일 가야 될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보면 며칠 날 송달해서 31일자 오늘 어제자로 송달됐다고 지금 그렇죠. 보고가 왔다는 거 네, 아닙니까? 5월 30일자로 그 국정원장은 일단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본인한테 전달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전달했다 말은 했는데 현재 이게 확인할 수가 없다. 없어요. 예. 만약에 이것을 국정원장이 갖고 있으면서 전달 안 해줬다. 사건 진행 그럴 경우에는 이거 하나 또 다른 좀 형사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바로. 국정원 수용자인 국정원에는 5월 30일 날 도달했네요. 근데 피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제가 그 담당 재판부 실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발송을 확인을 했대요? 해보니까 그 실무관이 직접 이제 서류를 열람을 해본 거예요. 이게 송달이 되면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5월 31일자로 일단 그 송달 받은 것으로 개별 사인들이 12명도 예, 사인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피수용자 12분이 송달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오히려 빨리 저 신문길에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이런 신문 본인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대리하지만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의사를 피력하면 되죠. 우리 신문 절차에 나오셔서. 그죠? 네네 그렇죠. 예, 예.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거라면 실제 예. 보호관 한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국정원에 촉구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뭔가 아까 제가 했지만 제가 전달한 물품 빨리 돌려주세요. 네네 그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렇게 송달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시면 계속 의혹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변호인 가족들 대리인으로 된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음해모략이 상당하겠지요. 저기 하도 조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좀 의심하는 거는 국정원 수사가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그 윗 지휘선에 문제들이 네. 많아서 거기에 참 네. 또 상하 명령 관계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차원이지 결코 국정원 뭐 수사관들 직원분들 뭐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이렇게 그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은 일들 안 그래도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좀 중차대한 이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또 이렇게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한 말씀 더 해야 되네. 예, 너무 바쁘신데 저희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는 게 굉장히 폐쇄된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5월 16일자로 그 많은 외신들이 특히 외신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사진을 검열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죠? 그렇게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호시설이라고 하니 보호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족도 네. 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많은 그 분들이 좀 보호시설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야겠다. 그래서 6월 3일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저희가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천주교 이런 네네. 여러 어떤 인권 단체들에서도 좀 이 일반 난민들은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같은 민족 네. 그죠? 우리가 또 우리 남쪽을 찾아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따뜻하게 우리가 맞아주고 하는 그런 지원 단체들 관변 단체 말고요. 좀 독립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부당하게 그죠?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죠. 변호사들하고 만나지 못하죠. 그 안을 국회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이 그리고 유엔기구조차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아무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폐쇄된 관타나보 수용소보다도 더 못한 이 정말 지독한 법치주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정말 이곳을 좀 두드리는 많은 인권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전문적 인권 단체가 생기기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지금 6월 3일 이후에 제가 우선은 종교 단체 그다음에 인권 단체들이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안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려는 시도를 해 주십사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두 분 또 변호사님 위원장님 또 말씀하실 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이게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뭐 빼고 거부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니까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변호사 못 만나게 끝까지 하겠습니까? 그거 못 하거든요. 빨리 좀 바로 해주셔야죠. 저희가 국정원 수사관들 증인 많이 하다 보면 하잖아요. 특히 장경욱 변호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회견을 하면 또 저렇게 세뇌돼서 나온다라고 할 거니까 아예 문을 닫겠다. 네네. 막 그런 핑계도 나중에 또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저는 이제 공개 기자회견에도 늦었죠. 지금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의혹이 부풀려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뭐 김연희 씨 사건이나 뭐 유우성 씨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이 그곳에서 당한 일들을 이미 네.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감옥 살고 3년 살고 나와서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럼요.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뭐 그 안에 보호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뭐 방법은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진짜 알려지는 것처럼 단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또 견학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로 돌아와서 꼭 이거를 기록을 남겨야지 아니면 뭐 진실을 꼭 밝혀야지 세상에 호소해야지라는 생각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 꼭 갖고 있게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죽을 때까지 국정원이 꼼꼼하게 완전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예, 일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정원이 좀 제가 한 말씀 또 더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족들
북의 가족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히 뭐 단식 그다음에 또 사망 네네. 이런 썰들이 듣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우리 지금 여러 단체들에서 어쨌든 기획 탈북은 의혹이 아니라 기획 탈북이죠. 이건 뭐 네. 어떻게 그죠? 13명이 뭐 차량으로 비행기로 이렇게 오면 우리 그건 뭐 솔직히 국정원에서 준비해서 했죠.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탈북자 단체들도 다 인정하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기획 탈북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양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자발적인지 아닌지 지금 북의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행이 있는지 지금 입국경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결국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 근데 이게 모든 지금 접촉이 차단됨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저희도 주장을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 단위를 좀 연대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또 세월호 유족분들께서 이 문제를 좀 관심 가지셔서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죠? 진상 어떻게 죽음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상 규명하는 것과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똑같은 문제이고 부모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뭐 세월호 유족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특별법 개정과 또 진상 규명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것으로도 벅차시겠지만은 남과 북의 부모님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북의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좀 한번 이분들과 접촉을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유 남북의 부모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 눈물에 다 국정원이 연계가 돼 있다라는 짙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답을 국정원이 어떻게 낼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답을 찾는 거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큰 활약해서 정말 이 남북 부모님들의 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